특강을 시작합니다.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문제만 있는 자료가 있죠. 문제만 있는 자료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쟁점 추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고시, 그 다음에 법원행시, 또 이건 뭐야? 변호사 시험, 5급 공채. 일단은 기출 문제 자료만 있는 거는 여러분이 쟁점 추출 연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꼭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해설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일단 5급 공채 2018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기출 문제를 수록해 놨는데 미리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오늘 특강은 삼순환 수험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수험 전략이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최근에 시험에서 본 것이 2025년 변호사 시험이거든요. 이거 한 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세요. 자료는 2024년이 빠졌네? 작년 게? 지금 이 교재는, 자, 여러분 보세요. 피세 때문에 지금 이순환을 못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순환의 10년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이제 TRS 쟁점 답안지가 암기 교재인데, 거기서 TRS 3단계 영어상학습 쟁점 답안지하고, 올해는 사례 답안지가 나오는데, 기출 사례 답안지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제 변호사 시험용으로 만든 거긴 한데, 여기는 기출 5개년을 수록하고 있어요. 기출 5개년을 수록하고 있는데,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컨셉은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아주 풍부하게 써 있죠. 풍부하게 써 있는데, 이거는 답안지 구조를, 사례 구조를 명확하게 잡아서 좀 가장 간략한 답안지 틀을 잡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5급 공채의 자료를 여러분이 기출에 어떤 식으로 풀어놨는지를 좀 보고, 특히 올해 1월에 시험 봤던 변호사 시험 문제, 우리는 꼭 풀어봐야죠. 예전에 행정심판법 그 58조 불고지 5고지가 변호사 시험에 나오고 그해 5급 공채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변호사 시험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험 전략 몇 가지를 얘기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관련해서 조금 해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사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험 전략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순환이 시작되는데 지금 경제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날마다 답안지 강의실에서 쓰는 거 외에 스타디도 해서 거의 50점씩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법 하면서도 경제학을 계속 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삼순환 수험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쟁점 추출 훈련을 완성해야 돼요. 묻는 바가 뭔지 몰라서 엉뚱한 거 쓰는 거, 이건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쟁점만 놓치지 않아도 5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합격 점수 우리가 평소 한 50점 중반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 추출 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쟁점 추출 훈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받아본 기출 사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출 사례는 당연히 5급 공채를 뛰어넘는 거죠. 5급은 당연하고요. 5급하고 입시까지는 우리 시험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법행이라든가 여타 시험들도 의미 있는 거 몇 가지 좀 집어넣는데, 노무사 시험이 우리로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고지 5고지가 넘어온 거였죠. 그러니까 노무에서 행정쟁송만 시험 보잖아요. 행정. 이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한 2, 3년만 보면 돼요. 왜냐면 노무사 시험 수험
스타일 자체가 단문도 많고 1문만 사례를 주고 2, 3문은 단문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최근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노무사 시험을 워낙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시험하고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참조조문 같은 걸 잘 안 줘요. 참조조문을 잘 안 주는 대신 행정쟁송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물어본 몇 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삼순환 모의고사 때 반영을 할 겁니다. 기초를 2순환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꼭 써봐야 돼요. 한 번 썼다고 유사하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군대 갓 제대해서 어설프게 1차가 돼가지고 합격해 보겠다고 기출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이 3개 정도를 한 10년 걸 풀었는데 가서 과락 맞고 나온 애도 봤어요. 응용할 줄 모르면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삼순환 자료는 뭐가 나가냐면 모의고사 자료를 드릴 텐데 이건 쟁점 추출용입니다. 모고 사례를 드릴 건데 이 모고 사례는요, 지금 전국 로스쿨 협회가 있잖아요. 법전협이라고 로스쿨 협회가 있는데 모든 로스쿨에서 1년에 3번씩 모의고사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로스쿨이 일제고사를 봅니다. 그게 6월, 8월, 10월에 보는데 1년에 3번씩 봐요. 3번씩 보는데 그러면 5년이면 거의 뭐 15번이겠죠. 100점짜리 시험 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 문제는 우리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결성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우리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한테요, 이 모의고사가 모든 로스쿨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 기준표를 교수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교수가 채점해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은 저 문제를 다 아는 거야. 본인이 낸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애들이 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채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모를 테니까. 그러면 채점 기준표에 보면은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게 쭉 다 나와 있어요. 뭐를 써라 이런 거. 이 채점 기준표가 사실 이제 교수들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로스쿨 애들이 웬만하면 가지고 있어요. 또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물론 채점 기준표 자체가 좀 부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꼭 쓸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건 우리 행정법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도 채점 기준표가 좀 엉망이라는 평가도 좀 가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어쨌든 모든 로스쿨이 보는 시험 문제고, 그리고 교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중에 교수가 문제를 만들 때 모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대신 이 자료는 완결되게 사례표를 해버리면 너무 두꺼워버려가지고 이 자료는 쟁점과 관련된 조문, 판례, 소결, 그리고 제일 끝에는 가장 큰 목차만 수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삼순환 시작돼서 처음에 소송법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간 될 때마다 계속해서 풀어드릴 건데, 제가 볼 때는 기출하고 이 법모 사례 정도까지 보면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 자료가 의외로 좀 많아요. 100점짜리다 보니까. 물론 100점에는 이제 헌법 문제도 있는데 헌법 날리고 행정법만 하면 상당히 많죠.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2순환을 안 듣는 사람들은 3순환 오전에 2순환 강의를 들어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봤던 TRS 사례 답안지가 나오면 그거를 참조하셔도 좋아요. 쟁점 추출 훈련이 행정법 사례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쟁점을 못 찾으면 엉뚱한 거 쓰면 큰일 나니까. 엉뚱한 거 쓰면요, 점수를 깎여.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암기 시즌이죠. 암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본인이 필세 전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 암기를 해왔다. 그럼 부담이 없을 거고. 나는 본격적 암기는 1차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이제 암기해야 돼요. 해도 안 되는 게 암기야. 워낙 그러면 선생님이 암담한 기억력이라고 하잖아, 암기는. 그리고 이 암기는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암기는요, 연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상. 연상이 뭐예요? 안 보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눈으로 읽고 있으면 이게 연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안 보고 떠올리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해도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삼순환 시즌 경제학하면서 느끼고 있겠지만, 암기를 한 기억의 휘발성이 점점 빨라져. 왜요? 공부를 하루에, 무식하게 여러 번 막 우겨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과거의 정보가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기억의 휘발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안 하면 기억이 휘발은 안 될 텐데 안 하면 시험을 못 보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기억이 휘발도 잘 돼요. 그럼 암기는 뭘로 깨트린다? 속도로 깨트린다. 이거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험 전날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스킵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금 경제학 하면서도 지금 행정법으로 놓으면 경제학 손에서 놓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은 계속 봐야 되는데 빠르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날 입실 전 30분 동안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살 떨리네요. 입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입실 전 30분. 이 30분 동안 쫙 넘기면서 전날 봤던 것 중에서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시선에 찍는 거, 이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물론 이 포커시는 CBT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필력. 쓰는 힘이 필요해요. 필력은요, 많이 써야 느는 거예요. 이건 뭐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필력이 붙으려면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쓸 거냐는 거예요. 물론 무식하게 하루에 막 4시간씩 쓰는 애도 봤는데 4시간이면 200점 쓰는 거죠. 200점. 그러니까 50점씩 거의 50점 1시간씩을 4타임을 막 쓰는 애들 봤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강의 안 듣고 이제 쓰는 건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쓰는 거 관련해서도 요령 있게 쓰세요. 어떻게 요령 있게 쓰냐면 첫 번째, 풀로 다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양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일반론 있죠? 문합한 거. 이건 쟁점 이름만 딱 쓰고 마는 거야. 왜? 암기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들은 빼고 양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는 뭘 위주로 쓴다? 문제 분석하는 문제점. 문합한검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말고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을 쓰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고득점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하긴 한데 뭐가 묘하냐면요. 난 정말 60점대 맞겠다. 그러면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기출됐던 모든 쟁점들의 고득점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지만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A급 쟁점 또는 B뿔 정도 되는 쟁점은 자기가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 답안을 만들면서 고득점 포인트를 조금씩 가미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어떤 100점 만점으로 모든 쟁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100분율을 볼 때 얘는 거의 60점대. 그런데 브리타 같은 문제 또는 주관적 브리타. 다른 사람들은 잘 쓰는데 나는 이상하게 약한 쟁점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한 30점대. 뭐는 한 50점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합격 점수 50점 중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가 빠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60점대, 70점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수험 준비를 할 때는 고득점 포인트라는 건 자기만의 자체답을 만들면서 중요한 A급 쟁점 선정이 나는 10개밖에 안 돼, 15밖에 안 돼. 보통은 A급 쟁점은 보통 15개는 돼야 되겠죠, 웬만하면. 얘는 완벽하게 답안지를 준비해야 되겠고 한 B뿔 정도는 뭐 20개에서 30개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뭐 완벽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좀 해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B급에서 C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만 정확히 2줄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줄. 그럼 여기서는 35개 내지는 뭐 40개 정도? 뭐 상당히 많은 건데 사실 A급 외에 이제 B급은 한 20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B뿔. 얘는 판례 문구 위주로 정확히 적을 수만 있게 한다. 근데 이제 고득점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이 B뿔이라고 한 것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지. 또는 완벽하게 자체담을 만드는 것을 일단 A급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B뿔까지 한 20개 내지는 30개도 자기 나름대로 고득점 포인트를 잡아놓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누가 준비를 많이 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고득점 포인트가 뭐냐? 고득점 포인트에서는 잘 보세요. 학설의 논거는 가볍게, 학설의 논거는 가볍게 쓰고 오히려 학설의 논거에 포섭을 무겁게 중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거를 그냥 서술만 하는 건 큰 의미 부여를 못 줘. 채점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본인이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학설의 논거 또는 판례의 논거를 설문에 정확하게 대입시켜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고 그나마 본인이 고득점 포인트를 잡을 때는 보통 쟁점과 관련해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고득점 포인트의 첫 단추는 뭐냐? 쟁점의 실익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거예요. 쟁점에 보통 우리가 논의 실익이라고 쓰죠. 논의 실익. 논의 실익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이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 판례와 다설이 다를 때 다른 결론을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결론도 소개.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돼요. 자기가 취한 학설의 논거로 풍부하게 쓰는 게 1차적이고 그렇지만 다른 논거에 따르면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올해 변호사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올해 변호사 시험이 사실 로스쿨 학생들이 행정법 공부는 많이 못하거든요. 민사, 형사 위주로 공부해서. 그런데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올해 나온 문제를 보면은 교과서에 안 써있는 내용들을 내. 교과서에 안 써있는 내용.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뭘로 커버가 되는 거냐면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력입니다. 이 법적 사고력이 답안지에 보이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질문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을 심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당을 심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원은 부당을 왜 심리하지 못해요? 그것도 몰라? 법원이 부당을 심리할 수 있어요? 못하지. 왜 못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권력분립입니다. 권력분립 때문에 못해요. 법원은요, 법 취지를 위해서 위법한 것만을 심리해서 취소시켜서 무효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당이라는 건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부당은요, 아직 위법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적법한 거야. 다만 행정의 목적이 좀 반할 뿐인 거지. 적법한데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위법하지도 않은데 니네가 왜 취소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당을 왜 심리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부당이란 공익에 반하는 거다. 재량권 행사를 그르치는 거다. 한목적성을 결여한 거다. 그렇지만 아직 위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부당을 심리할 수 있느냐는 결국 행정심판의 취지를 이해하는가가 바로 법적 사고력이에요. 그게 뭐지? 삼손한테 다 완결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취지가 뭐예요? 행정부 내부에서 자율적 통제의 기회를 갖게 해주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국민의 권익구제의 측면도 있지만 같은 행정부 내에서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같은 행정부 내 직근상급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합의제 행정청의 지위가 있어. 그럼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합의제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발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처분 재결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교원심판이 지금 변호사 시험 사례형 객관식으로 행정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립 교원도요? 교원소청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교원소청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도 있지만 합의행정청으로서 얘가 소청 결정을 하면 그때는 그게 원처분이란 말이야.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을 발령할 수 있느냐? 있어요. 원처분도 발령할 수 있어. 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말은 공의 판단을 할 수 있어. 왜? 같은 행정부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을 심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행정부 내부에서의 자율적 통제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을 행정부 내에서 다시 심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에 몇 년 전에 이 질문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과징금에 관해서 일부 취소 제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법원에 의하면 일부 취소 판결은 안 되거든? 근데 일부 취소 재결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판례는 없겠지. 왜냐면 재결이니까 지금.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잘 안 실려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결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원이 일부 취소를 못하는, 과징금 일부 취소를 못하는 것은 일부 취소의 한계인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여기에 걸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의 한계로서 굉장히 희석돼 버린다고요. 완화되고. 왜? 얘도 재량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재량 판단이 공의 판단이잖아. 그런데 그런 논리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했다면 올해 변호사 시험도 마칠 수 있을 건데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는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리걸 마인드를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이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 거야.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교과서에는 없어? 자, 법원은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 사고력입니다. 무명한 거 소송,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 다른 말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입법화하지 않았어? 이것도 권력분립이거든. 왜요? 의무행 소송은요, 재량 처벌을 법원이 처분청에게 처분을 하라 마라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라 마라가 예방적 금지예요. 공권력 발동하지 마. 그런데 행정청이 볼 때는 지금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량권 행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공권력 행사하는 게 맞아. 철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에 관해서 법원에서는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으로 그런 소송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 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근데 올해 무슨 시험을 물어봤냐면 행정심판에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행심판은 있는 줄 알아. 근데 예방적 금지심판이라는 건 없거든? 이게 가능할까? 어떤 교과서에도 안 써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의무행심판이 도입된 것으로 볼 때, 그래서 31조 임시처분의 규정이 있는 걸로 볼 때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의무행소송에 대칭되는 의무행심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적 금지 소송도 그런 논리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사법처자가 준용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서에도 안 써 있어. 논문도 없어. 선생님이 여기다 견해 다툼은 있으나 없어. 논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견해 다툼은 있으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2025년 변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590채 그 자료 있죠? 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지금 했던 걸 따끈따끈하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거예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변호사 시험 1문은 헌법 문제인데 행정법 30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항상 사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읽고 설문으로 올라가야 내가 뭘 찾아야 될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양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소관청은 소관청, 행정청이란 말이죠. 슬래시 끊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슬래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면 교육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이 심의 절차, 심의는 절차예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를 보겠죠. 심의를 거쳐 갑에 인형 뽑기 방, 그렇죠. 돈 먹는 하마. 인형 뽑기 방이 꿈나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슬래시. 여기서 슬래시 긁지 말고 교육 환경이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슬래시 끊어주고 이유의 동그라미. 주어가 지금 보니까 교육 소관청이죠. 청의 동그라미. 행정청이란 말이야. 행정청이 뭐뭐를 이유로 이게 처분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처분 근거가 뭐야? 학생들이 주된 통행로가 아닌 장소래. 그래서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대. 잠깐 앞에 봅니다. 키워드 표시할 때도 중요한데 뭐냐면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질문이나 설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꼭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어. 첫 번째, 사익침해와 관련된 것과 공익과 관련된 단어는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지금 여기서는요. 공익과 관련된 한 단어만 떠올려봐. 방금 읽은 데서. 보지 말고. 방금 읽었으니까. 한 단어 뭐예요? 이런 훈련을 하라고 앞으로. 교육 환경이죠. 교육 환경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교육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어놔야 돼. 그래야 빨리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교육 환경의 현관편을 치세요.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교육 환경이어서 공익 관련 다 하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주된 통행로가 아니래. 그런데 잠깐 앞에 볼게요. 이수한테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어요? 기출은 반복되기 마련이야.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예전에 입법고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어. 옛날에 입법고시에서요. PC방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주면서 거기는 전체 학생의 5%밖에 안 다닌다 이런 표현을 줬었단 말이야. 그 표현을 지금 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야. 주되게 애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설문을 읽을 때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 줘야 이 말을 조금 바꿔도 우리가 이해하고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입법고시에서는 전체 학생의 5%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는 PC방 허가해도 된다 해서 허가해 준 거였거든. 근데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 해제. 결국 뭐예요? 자, 힌트. 개발자연구역 내 허가,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허가, 카지노, 뭐 이런 영업 허가. 이 세 가지 뭐라고 불러요? 예적 승인 낸 거예요, 지금. 예적 승인은 결론, 재량. 재량이니까 본합 판단은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이게 그냥 공식이야, 지금 여기서. 공식이라고. 괜찮아. 다 까먹었죠? 3, 4년 때 다 이제 복원하면 돼. 3, 4년 때 열심히 달려봐야 돼. 알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건 공식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앞으로는.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면 벌써 시간 가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로 금지 해제가 나오네, 곧바로.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결정. 해제 결정 현황 배치고, 금지, 거기도 현황 배치고, 나머지는 밑줄로 채워야 합니다. 금지 해제 결정. 뭐예요? 밑에다가 예적 승인. 예승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지. 예승, 줄긋고 재량. 금지를 해제하는 게 뭐예요? 허가잖아. 그래서 예적 허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얘를. 다만 교육 환경으로 해서 원칙적 금지 또는 억제적 금지 또는 절대적 금지라고 표현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억제적 금지 또는 절대적 금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또 비판도 있으니까 우리는 원칙적, 억제적 금지 이렇게 둘 다 써버리는 거야. 문제는 아주 노멀하네. 해제 결정의 법적 성질, 형합의 치입니다.
변시에서 10점이면 우리로는 사실은 5점이야. 반 페이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 승인 재량. 근데 예외적 승인 재량인데 그 다음에 쓸 걸 모르겠어요. 그럼 재량에 기속 재량 구별 기준 써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외적 승인의 의의 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외적 승인도요. 예외적 승인을 금지 해제니까 허가로 보자는 결례도 있고, 형성적이니까 특허로 보자는 결례도 있고, 아니야, 독자적인 거야. 결국 독자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외적 승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학설에서는 야, 금지 해제니까 허가로 봐. 아니야, 형성적이잖아. 특허로 봐. 논의실은 어디 있어요? 법적 사고력. 논의실은 어디 있어? 예외적 허가로 보면, 가학상 허가로 분류해버리면 기속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형성적에서 특허로 보면 재량으로 보는 거예요. 사법심사 방식이 바뀌잖아.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방적 금지, 질서를 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하고는 좀 달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형성적 효력도 있긴 하지만 특허처럼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독자적 성격으로 보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기속인지 재량인지 관련해서는 조문을 통해서 포섭을 하겠지만 사회적 유해성 때문에 억제적, 절대적 또는 원칙적 금지했잖아요. 근데 금지 해제의 필요성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익 형량이 필요하니까 재량이다.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야. 그걸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 결정의 법적 성질 결론을 알고 있단 말이야. 예외적 승인, 재량.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뭐냐면 예외적 승인은 조문의 본문에서 원칙적 금지, 단서에서 예외적 허가. 조문을 정확히 포섭을 해야겠다. 그럼 이따 읽을 때 조문 부분을 좀 꼼꼼히 읽어야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으면 되는 거야. 다음 양을 2번 보겠습니다. 갑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유사 영업을 하고 있는 병은 슬래시 끊고 병의 형합행. 두 군데 더 밑줄로 체크합니다. 영업장소 인근, 유사 영업, 인근의 동그라미, 유사 영업, 체크. 유사 영업은 지금요, 유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는 지금 말을 살짝 돌려놨단 말이야. 유사한 영업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동종 영업이라는 얘기야, 지금. 위에다 동종 영업. 동종 영업을 하는데 누구는 관악구에서 하고 누구는 동작구에서 해.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근에서 위에다 경쟁. 동종 영업이 경쟁하고 있으면 뭐예요? 화살표. 경업자 관계인 거지.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 나가야 돼. 경업자 관계. 만약에 경업자 소송을 물어봤다면 과당 경쟁 방지 취지를 찾아야겠구나. 조문이 중요하겠네. 1번, 2번은 딱 이 느낌이 와야 돼, 지금. 지금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3소년 동안 이걸 복원시켜야지, 이 능력을. 다 까먹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런 병은 갑이 금지 해제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슬래시. 교육소관청은 갑에게 금지 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해제 아니 된다. 형합행. 금지 해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줄 빼고 예외적 승인이죠. 허가권을 발령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자 한다. 취지의 청구 형합행. 그럼 뭐예요, 이게? 예방적 금지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예방적 금지 소송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불이타가 하나 나와버렸어. 세 번째 주보입니다. 행정심판법 체크, 행정소득법 체크. 허용되는 유형의 청구인지, 허용되는 유형의 청구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어려운 시험 문제죠. 자, 먼저 6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6페이지 가기 전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문. 교육환경보호법. 자, 약칭을 모를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앞에 있는 단어를 따서 그냥 법자를 붙여버리는 거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으면 교육환경보호법 이렇게 줄여버리면 돼요. 그 정도 줄이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자, 형합 배치를 볼게요. 제9조. 금지행위 등 형합 배치고. 첫 번째, 누구든지 형합행. 여기에 행정청이 나오면 기속인지 재량인지가 문제되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국민이야. 수로로 갑니다. 아니 된다. 형합 배치고 연결합니다. 누구든지 아니 된다. 뭐가? 두 번째 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의 체크. 다 칠 필요 없단 말이야. 눈이 갈 수 있는 단어에 체크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 행위 및 시설 체크. 그래서 아까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을 해제한다고 나왔잖아. 아니 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본문. 다만의 앞에서 슬래시 끊고 다만을 단서라고 부르죠. 본문은 뭐예요? 지금 누구든지 할 수 없다. 절대적 금지, 원칙적 금지. 이걸 조문 포섭을 해야 돼. 교육환경보호법 9조 제9조 본문은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라고 쓰고 유사한 단어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 미묘하게. 제일 일반적인 게 원칙적 금지, 그 다음에 억제적, 절대적 금지. 억제적, 원칙적, 억제적 금지. 이게 바로 원칙적 금지예요. 원칙적으로 누구든 할 수 없어 다. 다만 단서죠.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상대 보호구역 체크합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이건 헌법에서 헌재 결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14호부터 27호 요즘은 이제 부터 이렇게 바꿨죠. 및 29호까지 불러불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유임한 자가 교육감 체크. 교육소관관청이라면 교육감이 될 겁니다. 또는 유임받은 자가 되겠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걸치니까 이건 심의 절차가 돼. 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서연하는 판례도 있어요. 심의 절차를 거쳐 슬래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슬래시 끊어줍니다.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 제외한다의 형합행.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를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예외적 허가, 다른 말로 예외적 승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 승인은요, 지금 보니까요, 체제 형식은 잘 모르겠는데 문헌에서 방금 가로친 부분이 있어서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 나쁜 영향, 줄 빼고 다의적 문헌. 알 수 없잖아. 뭐가 나쁜 영향을 주는 건지. 다의적 문헌이 쓰여 있기 때문에 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재량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줄 긋고 재량행위. 자, 넘어가서 봅니다.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순할 제대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자, 이미 본인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답안지 포맷을 계속 유지해도 돼요. 그러면서 포석만 좀 풍부하게 쓰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은 답안지 포맷이 완성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답안지 포맷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쟁점의 정리. 여기는 쟁점의 정리 아니면 논점의 정리 둘 중에 하나 쓰세요. 물론 나는 문제의 소재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 그건 괜찮아요. 서울의 모 교수님이 셋 중에 하나 정도 쓰면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1순환부터 훈련했던 건데 한번 봅니다. 처음인 분들, 다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관련하여 문제된다. 앞에는요, 질문을 압축하는 겁니다. 질문은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압축해. 여기는요, 쟁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쟁점이 하나일 때도 있겠고, 둘 이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을 쓸 때는 보통은요, 교수님들이 살했을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쟁점 추출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데 쟁점 추출을 해서 설문의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로마체 2번에서는요. 분석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뭐뭐의 법적 성질을 쓰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1, 2, 3 있는데 여기는 몇 번 쓰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첫 번째는 법적 성질입니다. 이 앞에는 설문에 있는 행정작용이겠죠. 그럼 이 사건 금지 해제 법적 성질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1번. 두 번째는 판례처럼 쓰세요. 판례도 이 사건 처분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법의 반대에는 적법이니까 적법 여부라고 써도 되고 효력 유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보면은 위법성만을 물어볼 때도 있고 효력까지 물어보면요. 공정력에서 유효한지까지 언급이 돼야 돼. 따라서 행정장애의 법적 성질을 쓸 때도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성결 문제가 나왔다면 효력 여부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요. 일반론 쓰는 겁니다. 일반론. 뭐 제도 아니면 뭐 소송 요건. 원고적격이 주된 문제라면 원고적격 일반론 쓰는 거예요. 일반론. 하자승계 일반론. 뭐뭐뭐뭐의 일반론. 일반론을 쓰는 겁니다. 일반론. 이런 부분은 많이 쓴다고 점수 많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때 3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3번부터는요. 질문 형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질문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질문 형태가 들어오고 그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은 그 다음에 쓰는 게 보통 뭐 의미, 요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보통 어떤 교수님들은 여기를 의미 문제점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자, 1번과 3번. 사안의 경우. 여기에 바로 2번에 얘가 들어갑니다. 쟁점 이름. 그럼 보통 그동안 쟁점은 문학 판검이었는데요. 단순 암기한 문제점은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냥 학설 및 판례. 물론 쪼개도 상관없어. 저는 간단하게 지금 쓰는 거예요. 학설 및 판례, 검토.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 암기 사항이 되는 거지. 다만 고득점 포인트를 본인이 좀 잡고 싶으면 검토해서 논의 시륵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추가하면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에서는 문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승계란 의의는 써주는 게 좋아요. 의의는 써주면서 쟁점의 정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쟁점의 정리는 질문에서 쟁점만 딱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는요.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문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사례는요. 두 가지가 채점 포인트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분석 능력. 두 번째 포섭 능력. 사실 제일 쓸데없는 게 암기 능력인데 어쩔 수 없이 암기 능력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의 암기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그냥 바르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승부는 질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과
그 다음에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서 살해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포섭 능력은요, 항상 상단 논법을 우리가 맨날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판결서는 3단 논법처럼 써라. 그러면 3단 논법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인데, 이때 대전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 판례는 바뀌지만 원래 대전제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례 문제를 보는 순간에 판례는 고정돼 있어. 따라서 대전제는 조문과 판례입니다. 1번 조문, 2번 판례. 소전제가 뭐야? 설문. 그래서 조문과 판례와 설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키워드가 있어야 돼. 주의할 건 뭐냐면 문장을 통째로 옮기지 마세요. 베낀다는 느낌을 주면 별로 안 좋아요, 인상이. 그러니까 한 줄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항상 포섭에는 포섭의 3박자라고 제가 부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포섭의 3박자입니다. 그런데 질문 형태를 안 쓸 때가 가끔 있으니 그때 뭐냐면 쟁점이 만약에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 자체를 그냥 목차로 빼기도 해. 안 그러면 질문 형태 하위에 목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만약에 쟁점이 좀 많아, 질문에 따라서. 그럴 때는 쟁점 이름 자체로 목차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쟁점이 많을 때는. 왜냐면 쟁점이 여기가 많으면은 질문 형태 밑에 이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쟁점이 곧바로 얘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쟁점이 한 둘이면 만약에 쟁점이 한 둘 정도 됐어. 그러면 쟁점별로 이렇게 짜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질문 형태를 잡고 만약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잘 보세요. 목차가 좀 더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질문 형태를 썼는데 쟁점이 2개야. 그러면 1번 쟁점, 2번 쟁점. 그러면 이때는 목차가 이제 작아지는 거야. 문제점. 그리고 이럴 때도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해버릴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문제점에서 분석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쟁점 이름 2개로 사안의 경우를 끝으로 빼는 거죠. 쟁점 이름. 그리고 얘 모아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질문이 좀 많아지면. 근데 웬만하면 이런 질문 형태를 고수하시고 제일 마지막. 잘 보세요. 설문의 해결은요. 답안지에 보면 사안의 경우하고 설문의 해결을 구분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들 사례집이 그런데 교수님들 사례집은 여러분들 훈련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쓰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뭐냐면 분석 능력, 포섭 능력은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의 해결은 뭐냐? 얘는 판결서 주문 같은 곳이야. 판결서 주문은 정말 심플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문의 해결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보세요. 한 줄 브리핑을 해야 돼. 한 줄 요약. 물론 말이 한 줄 요약이고 한 줄이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논의한 걸 한 줄 요약하면서 플러스 질문에 대한 답. 한 줄 요약이니까 나중에 보면 뭐뭐뭐뭐뭐이므로 그러면서 쉼표를 찍어. 지금까지 내가 논의한 거를 지금 요약했어. 그 다음에 질문 형태를 그대로 써. 질문 형태를 쓰면서 질문 형태에 답을 딱 내려주는 거야. 심플하게. 그리고 이 문제점에서요. 여러분이 암기장에 나와 있는 문제점은 다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이잖아. 근데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쓰면 눈이 사실 잘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쟁점 이름에 있는 문학 판검하고 다른 거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암기했던 암기장에 있는 문제점을 설문의 내용으로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방적 금지 수용을 물어보면 처분의 발령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예방적 금지 수용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게 이쪽에 쓰는 문제점이라면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갑이 이 사건 금지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청구 취지의 소송을 현행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은 설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이 간단 말이야. 눈이 가게 만드는 거야. 이 구도 딱 보세요. 딱 3박자지. 1번에서는 분석 능력, 2번에서는 여러 번의 암기학을 쓰고, 3번에서 사안의 경우에서는 포섭 능력. 딱 이 구도로 가란 말이야, 그냥. 자, 먼저 보면 6페이지 한번 봅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자,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소관청의 해제 결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슬래시 뭐예요? 질문과 관련하여 예외적 승인인지 여부와 슬래시 동그라미 1번 재량행위인지 여부 슬래시 뭐가? 법적 성질이 그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인지 지금 심플하게 그냥 쓴 거예요. 2번 문제된다. 우리 시험에 맞게 시험으로 지금 늘린다면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자 2번 봅니다. 질문 형태 그대로 내려왔죠. 매칭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아라비자 1번은 강화성 예외적 승인인지 쟁점 1은 그대로 내려왔죠. 다음 아라비아 숫자 2번은 재량행위인지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예외적 승인이라는 걸 1번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줄 긋고 재량행위인지 그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는 별도로 사안의 경우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섭에서 다 많이 썼기 때문에 중원보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뺐습니다. 예외적 승인인지 보면은요. 방가로 1번. 예외적 승인의 의의를 썼네요. 방가로 2번 사안의 경우 여기는 지금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목차를 생략하는 형으로 넘어갔어요. 교육환경법 구조본문 형 앞에 포섭의 3박자에서 조문이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블러블러 내려가서 게임 관련 행위 시설을 원칙적 금지 이거는 의에서 나온 키워드죠. 원칙적 또는 억제적 금지고 단서 체크. 직선거리 200m 내 조문 해석한 거예요. 상대 보호구역에선 예외 인정 체크. 따라서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된다. 예외적 승인 체크. 그러면 이런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이 재량이냐? 여기는 그냥 문합환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재량이에요. 설문 해결 한번 보세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보통 쟁점의 정리를 안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질문 자체가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안 쓰기도 합니다. 원래. 안 써도 된다는 게 또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그렇지만 설문 해결 보세요. 이 사건 교육소청의 해제 결정은 가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고 수익적 행정유인으로서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등의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공익 판단이 재량 판단이잖아요. 공익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재량에 해당된다. 딱 이렇게 갔네요. 다음. 여기서는 두 번째 질문이 브리타죠. 두 번째 질문이 브리타인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냐면 단순 암기한 사람은 절대 접근이 안 돼. 행정심판의 제도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리걸 마인드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행정심판면 및 행정소송법상 병청구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슬래시 끊고 질문은 더 압축해도 돼요. 금지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예방적 부작위 심판 형 앞에 이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어떤 교과서에도. 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 가능한지 문제된다. 그러면 로마자 2번에서는 심판법상 블러블러 로마자 3번은 안 봐도 알겠네? 소송법상 블러블러 이렇게 가겠죠. 질문 형태 그대로. 그렇다면 로마자 3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차 3번. 잘 보세요. 아예 옆에다가 샤프로 적어놔. 로마차 3번 옆에다가 질문 형태. 질문 형태로 목차 땄죠. 이렇게 질문 형태 쓰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 목차 쓸 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질문대로 쓰면 되잖아. 행정소송법상 병의 청구가 허용되는 유형의 청구인지 여부 그대로 썼는데 뒷부분은 조금 줄여도 되죠. 뭐라고 줄이면 돼요? 행정소송법상 병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잘 보세요. 구도 1번 문제점 3번 사안의 경우를 써도 좋습니다. 여기는 워낙 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안의 경우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안 된다 하면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3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보세요. 그냥 예방적 부작위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라 설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달았단 말이야. 교육소관청의 가백에 금제제를 하서는 안 된다는 소송법상 병의 청구는 예외적 승인의 발령을 금지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법정의 항고 소송이 현행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문제점을 교수들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설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암기 규제에 써 있는 문제점은 써봤자 눈에 안 들어와 잘. 뭐 알고 쓴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러니까 설문에 이렇게 대입해서 쓰려고 노력하세요. 2번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인정 여부. 이게 이제 암기사항이지. 3번 사안의 경우는 쓰지 않은 게 뭐냐면 허용되지 않는다. 왜? 뭐 포섭할 게 없어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사안의 경우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심판법 7페이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없는 리걸 마인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7페이지 제일 밑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봅니다. 병의 청구가 행정심판법 5조 심판 청구에 해당되는지. 자, 먼저 취소 심판 또는 무효동 확인 심판이 왜 안 돼요? 처분이 발령 안 됐잖아. 처분이 있는 걸 전제하는 게 취소 또는 무효동 확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안의 경우 가백에 금제적 처분이 발령되기 이전이죠. 처분 발령 이전 형합해. 처분이 발령되기 이전이므로 조문을 보니까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거래. 따라서 얘네들은 처분이 발령된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동 확인 심판은 사안에서 질문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고. 다음 양가로 2번 봅니다. 의무행위 심판은요. 첫 번째죠. 의무행위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야. 거부처분 부작위.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있을 때 그것을 다퉈서 처분을 발령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이게 의의에 나와 있는 표현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무행위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이게 조문에 있는 거예요. 키워드 체크합니다. 거부처분 부작위.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야. 이와 달리 신청에 대한 처분의 발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 신청에 따른 일정한 인용처분 발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줄 행정청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와는 구별된다. 자, 예방적 금지 청구와 구별. 얘는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청구죠. 의무행위 심판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3번 한번 봅니다.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 허용되는지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이건 정말 리걸만대로 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문제점. 소송과 달리 심판은 행정 내부의 자율적 통제라는 점. 행정 내부의 자율적 통제 체크. 행정 내부의 자율적 통제. 권력분립 원칙까지만 체크합니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처분 재결, 처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처분 발급 이후 행정쟁송과 가구제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엄격한 요건 하에 부작위
심판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찾아봤는데 그런 견해는 없어요. 이 견해는 제 견해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리걸 마인드로. 검토. 검토에서는 살짝 발을 빼요. 어떻게 뺐나 보세요. 헌법 107조 3항 조문 활용하는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 절차 준용, 형합해.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데 사법 절차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거거든. 사법 절차라는 것 자체가 원래. 따라서 입법론은 변론으로 하고 여기서 끝.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채점자한테 그렇게 어필하는 거야. 입법론은 변론을 하고 현행법의 해석상 부작위 예방적 부작위 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해법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예방적 부작위 심판을 인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걸 물어본 분은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좀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교수가 됐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사실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같은 행정부 내에서 집권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일이 없잖아. 의무행 심판도 있는데 뭐 의무행 심판보다 예방적 금지는 사실은 덜 침입적인 걸로 봐요. 왜냐면 이미 공권력 발동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내려진 상태에서 잠깐 멈춰보라는 거기 때문에. 멈추면요. 심판은 며칠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죠? 60일이죠. 30일 연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결론 나와. 그러니까 60일만 좀 멈춰봐.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 제 2문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법을 지금 한 지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감을 좀 잡아 나가 보는 거야, 한번. 문제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읽고 쟁점이 뭘까?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보고 샤프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을 일단 한번 내봐야 돼. 아, 쟁점은 뭔데? 판례 때문에 결론이 이거겠구나. 이 정도는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이 삼선안이 끝났을 때 그리고 삼선안 끝나고 시험 직전까지 계속 쟁점 추출 훈련을 제가 이제 교재 나눠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모고 사례. 저걸로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판례에 따른 결론을 마친다. 그러면 합격 점수는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더 포섭을 풍부하게 한다. 또는 논리적 분석을 좀 더 정치하게 했다. 그럼 60점, 70점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풍부한 사업 포섭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쟁점 추출부터 해야 돼. 쟁점을 못 찾으면 뭐 할 거야? 엉뚱한 쟁점 찾아놓고 풍부하게 했으면 오히려 더 감점이야. 그러니까 쟁점을 정확히 찾는 게 1차. 그 다음에 풍부하게 쓰고 풍부하게 포섭하는 거 몇 번 훈련하면 금방 해. 세 번째는 이제 고득점 포인트를 녹여내는 거. 자기 수준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쟁점 추출 훈련이 완결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포섭하는 건 좀 더 다른 사람 답안지 보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쟁점 추출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럼 3번 본격적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마다 자기 진단이 있어야 돼. 약간 보수적으로 나 그래도 꽤 하는 것 같은데 주관적이야. 아닐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자,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